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책을 한 권 들고 나오신 분은 오태민이라는 분입니다. 우선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양복도 아주 멋있어 보이고. 네. 좋습니다. 경제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태민 씨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태민 씨는 지금 뭐 하시죠? 지금 강남대성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이나 가르치셨어요? 논술 시작한 지 한 8년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학교도 계신 적이 있고 학원에도 계신 적이 있고 네. 그죠? 네. 지연이 오태민 소개입니다. 연대 경영학과 졸업하고요. 강남 대성학원, 대치동 로고스학원 등에서 글쓰기, 경제, 인문, 철학입니다. 통계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또 계셨습니다. 제가 경제교육연구소 소장한테 같이 여기 있었습니다. 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에 여백의 질서라는 책도 썼었고요. 마중물론술이라고 하는, 이게 마중물론술이 그때 두 권으로 냈던 건가요? 아니, 한 권입니다. 한 권이었나요? 네. 꽤 두꺼웠죠. 네. 마중물론술, 책. 인문학적 상상력, 작년에 출간하셨고, 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 연수를 하는 마중물 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풍산고등학교에서, 네, 풍산여고. 풍문여고에서. 풍문. 네. 왜 풍산이 나오죠? 풍문여고, 네네, 광화문에. 광화문 네. 오른쪽에 종묘 아니죠? 비각 옆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태민 저자, 오늘 이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야말로 왼쪽이 점령하다시피 한, 우리나라 논술 시장에서 거의 나홀로 깃발을 들고 계시는 분이고, 무관의 제왕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실력을 정말, 강호의 실력자 중에, 무슨 거창하게 무슨 대학 교수 이런 건 아니지만, 강호에 있는 숨은 실력자 중에 진정한, 실력자다.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 상상력입니다. 부제는 경제학적 사고가 낯선 이들을 위한 경제학 원론 입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경제학 원론 대학 가면 배우잖아요. 예. 경제학 원론. 예. 근데 맨큐의 경제학, 버냉키 경제학 이런 게 한 1000페이지쯤 됩니다. 예. 다 두껍죠? 네, 두껍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고 싶어도 그 책 두께를 딱 보면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시중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제 관련해 가지고 에세이나 이런 집을 묶은 책들은 꽤 있는데, 예. 이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기 전에 그거 입문서로 예. 볼 수 있는 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고등학생들한테 경제를 가르친 경험으로 해서 성인들, 특히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성인들에게 그 입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버냉키 얘기가 나오는데, 버냉키 경제학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최근에 안재욱 교수가 새 경제학 원론을 내서, 정규제 TV가 지원하는 가운데, 새 경제학 원론의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듣고 주말마다 아주 짜릿한 그 지식의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근데 요즘 버냉키는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아주 헛다리를 좀 짚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는 좀 보시나요? 잘 보질 않고 또 그런 거시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이 좀 짧아서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그 강단의 경제학자들이 그 시장 자유를 얘기하다가도 정부에 입성하면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버냉키 같은 경우는 원래 주장이 이제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오바마에 딱 붙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경제학자 누구
굉장한 대학교의 경제학자로 유명했던 어떤 분이 막상 현실에 나오고 나니까 아주 허당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화제가 많이 되고 한 분도 있습니다만 버냉키도 좀 그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은 1장, 2장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챕터로 되어 있고 네. 그 챕터 안에는 이제 장절이 쭉 있습니다. 네. 그럼 절의 제목부터 좀 한번 봐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언론 보니까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1장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적 사고방식을 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소개했고요. 2장은 이제 경제학을 입문하려면 몇 가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공급 곡선과 비용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들을 설명했습니다. 제목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음속의 경제학, 누가 비용을 내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 푸딩을 먹나? 정부를 믿을 수 있나? 군주제의 이익. 이건 뭐죠? 군주제가 민주주의보다 더 좋습니까? 군주제가 여기서 제가 주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도덕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나 이익을 결국 갖게 되는 사람하고 같을 때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불일치하면서 도덕적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런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이제 자기가 결국 내지 않은 돈을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설명한 그 호페 교수의 이론을 잠깐 소개하면서 한세로만 호페 얘기죠.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네. 아주 설득력 있게 지적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라는 제목이었죠, 아마. 네, 맞습니다. 그 박효정 교수가 번역하고. 네, 네. 그 얘기군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임원에게 상여금을 준다. 주식회사의 기원.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책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제 공식, 이익 빼기 비용이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에 동원되는 공식은 그게 아니고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2007년도에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가지고 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실험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나라 코엑스몰 같은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에서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합니다. 45분 동안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멈춰서서 구경을 안 한단 말이죠. 조슈아 벨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네네네. 무슨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 당시 최고 미남이었고 가장 바이올리니스트 솔리스트로 가장 유명했었죠. 그 바로 전주에 보스턴 홀을 다 매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워싱턴 DC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자를 써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멈춰서지 않은 상태에서 한 $3 정도 누가 이렇게 적선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신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전하는 이제 기자가 돼지들한테 던져진 진주라는 성경의 한 대목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죠. 근데 아침밥상에 던져진 진주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침에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모두 다 아침 먹으러 카페테리아로 들어갔다는 거죠. 연주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연주보다 아침이 더 이익이니까 아침 먹었으니까 이 기자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실제로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 연주가 진짜 10만 원의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조슈아 벨이 연주를 잘한다고 하니까 그런 브랜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좀 결론을 내리죠. 그 당시 그 보도가? 네네. 그러니까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네. 길거리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 연주에 10만 원, 20만 원씩 티켓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음악에 대해서 즐기러 온 게 아니고
똥폼 잡는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실험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명 있는 그 비싼 뭐 돈을 주고 실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날렸는데 예, 그날 그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 기사에? 예, 지금도 달려 있는데 예. 다들 이제 그 기사 그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나 연주가 되게 좋았는데 너무 바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기자가 이제 그걸 하나씩 논박을 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경제 공식이 이익 빼기 비용이라는 공식이에요. 예. 만약에 연주를 듣는 즐거움이 이 아침보다 더 좋았다면 누군가 한 명은 멈춰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쓰고 싶었지만 이제 그 영어라는 한계 때문에 근데 조금만 틀려도 되게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맞춤법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쓰진 않았는데 또 미국에도 뭐 훌륭한 경제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뚜렷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반론을 명료하게 아직 제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사람이 그 연주가 좋았다 하더라도 멈춰서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보는 것만이 의사결정의 단은 아니거든요. 조사벨이라고 알았으면 당연히 멈춰 섰겠지만 연주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거리의 약사로 꾸몄기 때문에 이 조예가 깊은 이 감상자는 이 사람의 연주를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가까운 주말에 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모르면서 경제적인 공식을 쓰는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먹을 거라고 아니면 굶을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전제해요. 근데 사실 그 경우라면 기본적인 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인 조건이 다 달라서 기본적으로 뭐 이익 빼기 비용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익 빼기 비용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잘못 청량된 거죠. 사실 그부터 전제부터 난 엉터라고 보는데. 왜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조슈아 벨이 아니라 베토벤이 와서 피아노를 친다 하더라도 베토벤이 거지 복장하라 아침 출근길에 바빠 죽겠는데 그게 설사 길을 때리는 말하자면 들리는 음악 자체가 서로 다른 종류예요. 말하자면 길거리 소음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피아노 소리가 저 친구 괜찮은데 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고 음악회라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들으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참 한음 집중된 상태에서 듣는 거여서 같은 사람이 연주도 다른 음악이죠. 물론 그렇죠. 근데 자식은 어느 언론사예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지. 아 그래요?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 뭐 설사 이제 시장의 말씀이 맞지만 아무도 없었다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기자는 계속 자기의 주장 굽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들이 쓰면 너무 쉬워져요. 왜냐하면 추가 이익 부분을 계산하면 다음에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이익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아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이익 빼기 추가 비용이라는 공식을 여기 이제 자세히 써놨지만 대입을 하면 다 사라지고 비용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포기하는 비용만. 그래서 이 실험은 사람들이 음악적 조예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증명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다만 사람들이 그냥 아침 바쁘구나. 그리고 또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여고생들이 그날 아침에 거기 있었다면 조사벨을 몰라도 남아서 구경을 했겠죠. 왜냐면 다시 미국에 못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이익이 되게 큰 거죠. 거리 약사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자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익의 수렴이라는 걸 가지고 대립 문제입니다. 예, 이 모형이 뭐 논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대립 문제, 정보 비대칭, 공유주의 비극,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이 5가지나 됩니다. 이 5가지는 논술에서 사회계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 모형은 되게 단순하죠. 의사결정자, 정보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익의 수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면 이 5가지 문제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서 대리인 문제라든가 외부 효과라든가 공유제 비극이라든가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제 제가 푸딩은 누구를 위해서 먹는가라는 이 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번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10명이 합격을 한 다음에,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는데, 예. 마지막 코스에서 이제 커피를 먹을지 푸딩을 먹을지 결정해야 돼요. 커피는 세트 메뉴 각자 내나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죠. 커피는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만 푸딩은 뭐 추가로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총액에서 n분의 1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10명이 논아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비싼 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5,000원을 먹을지 아니면 그 푸딩의 효용이 5,000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뭘 판단하냐면 자기가 푸딩을 먹어서 생기는 효용이 3,000원이더라도 푸딩으로 가죠. 푸딩 가격은 5,000원이지만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은 500원이거든요. 10명이니까. 이게 이제 추가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애착을 갖고 소개한 것은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서 화제가 됐던 그 밀리터리 레미제나블 그 우리나라 공군 버전 있잖아요. 밀리터리벌. 네, 그게 뭐 근데 저도 옛날 군대 생활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네, 그 뮤지컬에서는 그 초급 장교가 이렇게 감시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실제로는 초급 장교 중위까지도 같이 울퉁벗고 이제 눈을 치웁니다. 공군이 아마 육군보다 눈 치우는 건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활주로가 있으니까 눈이 내리면 바로 치웁니다. 이제 공군들한테는 이게 눈 치우는 사역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데, 근데 이제 제가 기계로 안 하나요? 활주로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군은 그 활주로 배후지에 많은 지역을 이제 기지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쌓이고 나면 치우는 게 아니라 눈 내리면 치우거든요. 근데 넉가리로 치웁니다. 넉가리로 눈 치우는 게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청년들한테 되게 힘듭니다. 이 의사결정을 왜 기계를 투입하지 않고 장병들을 사용하느냐, 이게 제가 그 초급 장교 시절에 굉장히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조직이 돌아가는 걸 관찰해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리죠.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 기지 전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세요. 소령, 중령, 대령들이 하시는데 눈을 치우면 장병들 50명을 투입해서 눈을 치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투입해서 한 5명 데리고 눈을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장병들 50명을 투입하고 눈을 치우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엄청 먹어요. 그렇잖아요. 이 청년들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미를 몇 가만히 더 써야 되죠. 그런데 기계를 투입하면 디젤을 쓴단 말이죠. 대신 기름만 주면 된다. 그렇죠. 기름을 준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쌀하고 그 장병들이 먹는 쌀하고 유류품 같은 군수품하고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류품 같은 군수품은 딱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내려면 기지 안에서도 군수과에다가 그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그 기지가 본부로나 사령부로부터 타낼래도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쌀이 모자르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냥 바로 제각제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의사결정자는 쌀이 더 추가로 투입되는데 자기가 들여야 될 비용이 전혀 없어요. 서류조차 작성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기름을 더 타내려면 서류 작성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 하나 이렇게 튜닝해가지고 기계로 밀면 되는 의사결정보다는 장병 50명 투입하는 의사결정이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하죠. 네. 그래서 룩다운 한다. 제설한다. 네네네. 그 애환이 이제 그 비디오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비디오 보니까 돈 좀 들인 것 같던데. 그러게요. 공군 본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공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글쎄요. 꼭 군인들 또 동원해서 그런 걸 찍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얘기 있어요. 네. 청병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 내용은 이제 그 CEO한테 연봉을 많이 주잖아요. 예. 예, 그 특히 전문 경영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특히 2008년도에는 그 AIG 생명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CEO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게 기자들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게 좀 불합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CEO한테 많은 보수를 안 주는 것이 뭐 굳이 더 줄 필요가 없다면 안 주고 그 돈 아껴서 종업원 월급 더 주면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기업 이미지도 제고돼서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큰 이익을 볼 텐데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문 경영인 제도가 정착된 기업일수록 CEO한테 보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추적을 해봤죠. 거슬러 올라가요, 과거로. 그래서 이 CEO 제도가 발달하게 된 건 주식회사 제도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주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항해 시절에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한 척 보내면서도 바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CEO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은 사실 대리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식이고 나름대로 경험 없는 누가 이렇게 제안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발전된 거죠. 그 정보비대청에서는 여러 가지 코스트를 말해서 코를 끼워 넣는 거죠. 금액을 네네. 많이 보상을 많이 해줌으로써 네네. 허튼 짓 하지 마라. 네네. 그 이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6명째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 내기를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추천했는데 단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100억 원의 보상금을 준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대통령에게 100억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뭐 적은 돈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은 분이었으니까 더 큰 돈을 줘야 되겠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물욕이 좀 없는 분이어서 이 네. 참 금액을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든 고액의 뭔가 컴펜세이션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정치니까 사실은 그런 논리가 안 되는데 기업 같으면 명백하죠. 사실은. 제가 경험하는 건 한국의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면서 많은 회사를 경험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리인한테 돈으로 보상 안 합니다. 기업도. 그런데 그거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유능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출세하려는 분들은 좀 정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에 헌신도 하고 이런 분들을 승진도 시키는데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고 밤 새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승진하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 그 시스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그 자신의 지위를 돈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CEO를 돈으로 공식적으로 보상을 오너가 안 해주면 그 관료 조직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돈으로 바꿔요. 나중에 되면. 뇌물을 받거나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입구도 있고. 그죠? 네네네. 근데 그것이 주는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사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죠. 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언더 더 테이블로 뭐가 네.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면 가차없는 징벌이 나가죠. 네. 그 감사팀이 잘 돼 있고. 네. 그 이번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 황철주 사장이 삼성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사실은 삼성 감사팀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납품 비리를 적발하고 징벌한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직원들에게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차라리 그게 깨끗할 텐데 네. 그 안 하게 되면 이제 온갖 종류의 비리가 독버섯처럼 이제 결국엔 무엇인가의 보상은 가져가죠. 네. 네. 무엇인가의 보상은 가져가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주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주는 거는 싫어하고 네. 눈에 안 보이고 뒤로 해먹는 거는 네. 해먹어도 되고 뭐 그렇죠. 사실은 이런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죠.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걸리지만 하면 되고. 그런 걸 묵인하기도 하고 그 문화가. 그 사실 모르니까 욕을 하는 그 부조리 해먹는 건 모르니까 네.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청백리가 나라를 망친다 는 얘기는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는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이 초급 공무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 연수원을 갔는데 네.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그 공무원 그 당시 연수원장이 황희정성의 사례를 주면서 청백리로 네. 뭐 때거리가 없고 뭐 비가 새고 네. 뭐 애 공부를 못 시켜서 뭐 자식은 뭐 무식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그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사실과 전혀 다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례 황희정성의 사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 고시패스한 이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도 지금 공무원 그만둔다.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자기가 그때 발표를 했을 때요. 근데 자기가 황희정성 공부를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청백리는커녕 말도 아닌 노비가 뭐 수십 명이나 있는 그야말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풍기하더라고요. 이제 요 1장은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네. 2장은요? 2장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1차적인 목표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이해하는 건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공급 곡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경제학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수요 곡선이 아니고. 네.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의 그 거울 이미지 같은 거고.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학생들이. 왜 올라가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산자가 가격이 더 비싸지면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가격이 똑같아도 더 많이 생산하면 더 이익이지. 곱하기를 해봐라. 아이스크림 1,000원일 때 100개 생산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 1,000원일 때 200개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멈추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공곡선을 우상향 그리면서 직관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학 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급곡선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한계 비용 곡선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의 잉여라 이런 걸 다 유출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공급곡선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비용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민감한 징병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징병제도가 아니라 모병제도라면 이제 군대 이제 군인이 되고 싶은 청년들이 줄을 서겠죠.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 앞에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줄을 키순이 아니라 비용순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가 한 달에 받고 싶으면 월급이 얼마냐? 네, 그렇죠. 그 줄을 쭉 세우는 거야? 네, 줄을 쭉 세울 수 있죠. 그럼 이제 20만 명의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20만 번째의 청년의 기회를 알면 책정할 수 있겠죠.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이니까. 그래서 20만 번째 청년이 1년에 군대를 감으로써 잃어버리는 기회가 1년에 2천만 원이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 연봉을 하면 그거보다 기회가 낮은 사람들은 모두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제가 유승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승준은 어디쯤에 줄을 서겠냐? 그럼 유승준 저기 줄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 밖에? 네, 줄 밖에 저기 가서 뭐 그러니까 끊어진 거 지점 밖에. 막 몇 억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생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징병제가 더 싸냐, 모병제가 더 싸냐 이렇게 물어보죠. 학생들이 이제 징병제가 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적인 관점이죠. 이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개인들의 비용을 합한 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징병제가 제일 비싸죠. 징병제가 모병제랑 같아질 때가 있죠.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 비용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20만 명을 딱 뽑으면 징병제도 모병제랑 비용이 같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유승준도 섞여 들어오고 이승엽도 섞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승엽이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포기하고 군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개인한테 너무나 이제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잘 나갈 때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병역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 여론이 비등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박찬호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뭐 국제 대회 입상하면 뭐 동메달 따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요. 그 뿌리가? 네, 뿌리가 그렇죠. 차범근은 군대 갔다 왔어요. 분데스리가에 있다가 불러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독일 가서 더 잘했죠. 아, 그랬나요? 차범근 그래서 괴물 같고. 근데 박찬호 때문에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축구는 이제 DJ 정부 때 사실은 축구를 가지고 3등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16강 됐을 때 이제 청와대 입세십전 자리에서 홍명보 선수가 자기는 군대 문제 해결됐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뭘 원하냐 그랬을 때 군대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마침 또 그 자리에 병무청 장관이 병무청장이 있어서 그랬더니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죠. 어떤 세팅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하고 해가지고 축구는 이제 월드컵 16강으로 이제 되는데 그게 스포츠 스타들은 군대 면제되면 막 축하한다는 댓글 올라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연예인들 군대 안 갔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싸이도 그래서 2번 갔죠, 군대. 근데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왜 스포츠 선수가 군대를 안 가면 뭐 이렇게 해서 자격이 있으면 우리가 축하를 해주는데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러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국위선양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어디 보니까 마이클 샌델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앞에 서문에서 서문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3분의 1 정도 아직 남겨놓고 있는데, 또 재밌는 얘기. 농부들이 풍년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고, 금주령이 실패한 이유, 부자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이거 무슨 말이지? 부자에게 세금 많이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게 이제 구호였죠, 어느 정당에.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논술을 가르치면서 그 구호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경제학 모형을 많이 설명하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세금의 귀착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무 당국이 소비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누가 세금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원리에서는 누구한테 세금을 걷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예. 결국 누구에게 세금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귀착되느냐. 네. 예. 그것이 아주 단순한 모형에서는 그 탄력도로 설명이 되죠. 예. 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내게 되고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내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경제학적인 거는 전부 그래프지만 사실 이게 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도라는 거는 결국 선택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많이 안 사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많이 산다는 거는 자기가 다른 대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세금의 귀착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함수냐면 세무당국이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대안이 많으냐예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약자들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골프장에다가 세금을 매겨도 골프 치는 사람은 뭐 동남아 가서 골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레포츠를 할 수도 있는데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선택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세금만큼 깎아줘서 다시 골퍼를 불러들이겠죠. 그러면 세금이 누구한테 귀착된 거냐면 골프장 캐디한테 귀착된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소개해주면 학생들이 좀 충격을 받죠. 사실 경제 원칙을 또는 경제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되게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내밀한 흐름은 잘 인식을 안 하려고 그것은 무슨 법으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최근에 경제민주화 슬로건이라든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예기치 않았던 그렇죠. 물론 사실은 다 예상했던 네.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낼 거라고 걱정하는데 이제 둘째 부분은 이제 그림도 이제 그래프도 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이제 그래프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농부들이 풍년을 싫어하는 이유 뭐 이런 거 있고 시장 풍년돼 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죠. 시장의 손실 뭐 이런 수요 공급 소비자 인여 뭐 생산의 외부성 이제 경제학의 소위 기초 개념들을 그래프하고 현실 사례를 넣어서 이제 분석한 것들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21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니까 아마 조금 경제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있는 분들은 잡으면 바로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들고 다니면서 줄도 쳐보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아주 초보자라면 한 일주일 정도면 뭐 왔다 갔다 그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값 얼마나 됩니까? 14,000원이군요. 예. 좀 언제 나왔죠 이게?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없어요? 뭐 책 많이 읽어달라는 거 말고. 제가 또 재밌는 이거 하면서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소통했던 내용이 공정거래,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예요. 페어 트레이드.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중국에 산업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멘토로 따라갔었는데 가서 현대자동차 공장도 보고 폭스바겐 공장도 보고 뭐 LG전자 반도체 공장도 봤어요. 근데 제 역할이 이제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밤에 이제 세미나를 해주는 건데 학생들이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죠. 여행 왔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나라 뭐 중소 스포츠 업체가 거기 가서 하는 그런 스포츠 공장을, 용품 공장을 갔는데, 뭐, 본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다 본드더라고요. 뭐, 만드는 모든 공정이.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테니스공이 딱 고무공이 내려오면 본드 풀 위에서 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위에 이제 가죽을 붙이는.
아, 그래. 이게 다 이게 저도 처음 봤는데 이렇게 다 꼬맨 자국은 다 이게 장식이에요. 다 본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물론 이제 환기통에 돌아가지만 한계가 있죠. 그날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호텔을 돌아왔는데 학생들이 전부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한국 기업이 이 외국에 와서 이제 이런 폭리를 취하고 패덕한 경영을 한다고 이제 다 흥분을 했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명문대학의 경영경제 산업공학 학생들이에요. 뭐 인문학하는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학생들이 아까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현대 자동차 공장 갔을 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도 페인트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나더라고요. 천장도 높고 막 시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가이드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국말을 잘해요. 영어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현대 직원 되려고 한국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여기 공장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냐 그랬더니만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좀 낮은 소리로다가 이게 다 유력한 분들한테 소개받은 사람이거나 공산당 그렇죠. 당간부 아니면 네. 취직 못 시키죠. 그 얘기를 그 학생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용품 회사 가갖고 이제 학생들이 흥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기다 환기통 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장이 착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해놓으면 거기에 고용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겠죠. 고용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에서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그게 바로 그 자동차 공장이나 아무나 취업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이 말씀하시길래 경제 현상은 이렇게 겉에서 보는 것과 실제 그 내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촘스키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미국에 있잖아요. 어느 학자로서는 위대한 그렇죠. 학자인지 모르겠어도 사회학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발언하기 시작해서 아주 미국의 좌익의 원조나 대스승인 것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꼭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원순 비슷하다거나 할까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촘스키가 이제 방글라데시 아동노동을 규탄하기 시작해서 기어이 이제 방글라데시 나이키 공장 문을 다 닫았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 공장이란 그 아동노동 그 심각한 물론 아동노동이라는 것은 너무 잔혹하고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참 딱한 일이죠. 누구나 그 장면을 보면 뭐 가슴이 울렁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이키 공장 다 없어지고 미국에서 법 만들어서 그거 못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지역에 다시 이제 의회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그 나이키 공장에서 하던 그 일하던 애들이 다 뭐하냐 그 이제 소녀 매춘하고 예? 그 남자애들은 뭐하냐 그 삐끼 이런 거 하고 뭐 깡패 밑에 건달 깡패 뭐 새끼 깡패 이런 거 하고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그게 쓰레기통 뚜껑만 닫는다고 그게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그렇죠.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위선적인 생각들을 하죠. 근데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 대목교나 하는 그런 학생들 모아서 중국 가면은 다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중국에는 화장지가 이렇게 개파이냐고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 그렇게 개파이냐고 투덜투덜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우리 오태민 선생님 모시고 경제학적 상상력. 경제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폴 헤인이 쓴 어디 책 제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적 사고방식. 아, 그 사고방식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경제학적 사고방식이라는 폴 헤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군요. 경제학적 상상력.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현실 속에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끌어다가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양으로 한 번씩은 읽어보면 또 이 사례 외에도 굉장히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직 요즘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정당들의 태도라든지 또는 아까 뭐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왜 그런 복지 선택을 안 했지 후딩 또는 뭐 왜 비싼 후딩을 n분의 1로 할 때 먹느냐 시키느냐 복지도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재미있는 머리를 한번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책 내셔서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